네, 2월 8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이규화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PI 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기존 48,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 배경은 지금 주당 순이익을 좀 상향을 했고요. 기존 이제 목표 PER 27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추정치 이제 상향한 배경은 지금 전방산업 쪽이 이제 스마트폰 포함해서 수요가 이제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좀 빠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첨단 산업 쪽에서도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고 좀 타이트해지고 부자재가 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진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올해 이제 기존 대비해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각각 이제 5.1%, 9.3% 상향을 했고요. 일단 지금 매출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 아이폰 12 시리즈도 잘 팔리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하량을 늘려야 돼서 지금 재고를 좀 빨리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하량을 3% 정도 상향을 했고요. 솔벤트 같은 이제 부재료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타이트하게 지금 수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합 평균 가격 상승을 3% 정도 이제 올려서 이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은 사실 아직까지 숫자로는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2분기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게 되면 그 PI 그 소재가 방열 용도로 이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빨리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차 전지나 5G 스마트폰 안테나 FPCB에 들어가는 이제 MPI 소재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쪽은 성장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가격은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분기부터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가동률 때문에 이제 마진이 좋아지는 국면인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더 이제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벤더들이 사실 뭐 스팟성으로 계속 오더를 내다가 워낙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장기 계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업황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감안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질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분석과 전략 노동길 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잘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이 게임스톱이 유발한 숏스퀴즈 사태의 고점을 지나게 되면서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해볼 만한 점은 최근 지수 하락 이상으로 상승한 변동성 지수에 달려 있는데요. 이 빅스가 최근에 S&P 500 하락 국면에서 과거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빅스의 스팟 가격 현재 20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안정화가 되었지만 일부 구간의 선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등락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파생상품 트레이더 등이 향후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 매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은 반면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때문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당분간 지수 상승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결국에 파생상품과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을 때 이 숏포지션 일부를 설정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국내 수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방향성인데요. 이 롤오버를 고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 현재 12,000계약까지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의 코스피 200 선물 차익 실현 때문에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ETF라든지 글로벌 펀드 플로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대규모로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한국과 대만 주식시장의 매도세 확대는 신흥국 지수의 초반 상승세를 견인했던 이 아시아 지역의 속도 조절 성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 키 맞추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환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익스포저 축소 움직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옵션과 미니 선물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를 고려해보면 베이시스 하락 압력에 따라서 금융투자의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물의 매수 잔고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투자의 매도 규모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버린 위클리 신한종 의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선진국 금리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영국 쪽에서 BOE가 먼저 낙관적인 경제 전망 등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시장의 추가 부양 기대를 차단하는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게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고, 미국 신규 실업도 고용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실업률은 낮아졌고 유가도 1년 내 최고치 갱신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민주당 부양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1.168까지 미국시 10년이 상승했는데 이번 주 1.2% 상향 돌파가 위험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달러의 약세로 로컬 통화 강세 보였고요. 금리는 이제 국가별로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채권 위클리 강승원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앞서 잠깐 들으셨겠지만 그 글로벌 자산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는데 지난주 영란은행 영국 회의가 조금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BOE가 마이너스 금리 없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성명서에 직접 삽입을 했습니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컸고 브렉시트라는 고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으로 선회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핵심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몹시 높으니까 무조건적인 완화가 테마였다면 지금은 백신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의 상방 리스크에 대해서.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명당 접종자 수가 16.2명으로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제일 빠르고요. 주요 4대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결국 근본 회의의 시사점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코로나 장에서 이제 백신 장세로 넘어간 건 맞는 거고, 결국 백신 보급의 속도가 펀더멘탈을 판단하는 가장 주요 근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또 어떻게 엮여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명당 접종자 수가 8.6명으로 주요 4대 중앙은행 중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높고요. 유럽이 2.6명이니까 거의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유럽 대비 3배 이상 미국이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더해서 재정 지출의 속도가 엄청 차별적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경제 회복 기금이라는 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빨라야 이제 2분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3개월 넘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1월 4일부터 9천억 달러 쓰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이제 1.9조 달러를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의도된 과열 경제, 고압 경제로 이행이 가속화될 거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2014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분기 중에 분명히 물가 지표의 개선을 근거로 미국채 금리가 다소 좀 긴축의 우려까지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2분기 중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한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1월 금통위에서 이례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자산시장에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 매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는데 당장 2월 금통에서 나오기 어려워 보여서요. 여전히 국내 금리에 대해서도 장기물을 사지 말고 단기채 위주로 매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미국과 이렇게 지금 BOE 이렇게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과 저희가 BOE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저희는 연준은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을 경험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초입 국면에서 섣부르게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경제의 역풍으로 잦아들었던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 보시면 경제가 워낙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것 같으니까 바로 달러가 강세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연준이 생각했던 경제 궤적에서 벗어날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로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BOE뿐만 아니라 ECB 라가르드 총재도 누가 봐도 경제가 안 좋은데 주말에 있었던 기자회견 같은 데서 슬슬 엑스i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엔 과거 정책 정상화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은 레슨이 좀 많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경기가 과열을 만드는 게 어렵지 경기를 끄는 건 쉽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과열까지는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스탠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원자재 전략 황병진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원자재 시장은 총 수익률 플러스 4.54%를 기록을 하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도 플러스 9.71%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원자재 지수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원자재 지수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유동성 긴축 우려를 좀 낳았던 15금리의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산업금속 섹터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은 단기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금속과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좀 후퇴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좀 보는데,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이 달러화의 방향성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달러화의 방향성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저희 FX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다수 경제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유로존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 개선세가 좀 더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유럽 쪽에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또 이탈리아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그런 전국 불안 자체가 드라기 전 ECB 총재가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다시 또 재차 유로가 안정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가결됐던 예산 결의안도 다시 또 블루 웨이브 하에서 재정 부양책 기대감을 높여주게 된다라면 달러 약세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원자재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약세가 다시 또 달러가 반락하게 되면 최근에 좀 눌렸던 기금속과 산업금속 섹터에서 더욱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다른 보고서 석유 시장에 찾아온 보험 꽃샘 추이는 주의라고 하는 보고서 통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WTI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배럴당 55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WTI 가격의 예상 밴드는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내년도는 상단을 6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만큼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꽃샘 추이를 좀 주의하자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유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경제활동 봉쇄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수요 위축 우려는 잔존하지만 백신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증산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월과 3월에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했던 기대감이 오히려 이 타이트한 석유 시장을 예고를 하면서 유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시장 수요만 본다라면 백신이 접종된다라고 하더라도 2021년에는 2019년 정도 수준의 석유 수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2년은 돼야지 2019년 정도 수준의 석유 수요가 개선이 된다라면 결국은 올해 석유 수요 그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 공급 측의 조정 노력 자체가 여전히 필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런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반기 동안은 공급 측 변동성 확대 요인 자체가 좀 잔존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주목하실 부분이 3월 4일에 예정자에 있는 오펙 플러스 회동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이어서 1월 오펙 회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이견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고요.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인 감산으로 유가 강세를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3월 4일에 있는 오펙 회동에서 또다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이견이 나타나게 되면 오펙 플러스 균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가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성 요인으로는 저희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서명했던 부분이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석유 기업들을 규제를 하면서 시출을 금지하는 그런 법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유가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에는 원유를 순수입하는 국가고요. 유가가 가파르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제재를 완화해줬던 이란과의 외교 대화가 다시 또 재개될 경우에는 이란에서 하루 평균 생산될 수 있는 원유의 그런 생산 여력이 200만 배럴까지 여유 생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상반기에는 유가가 다시 한번 $50를 하회를 했다가 하반기 이후에 다시 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2022년까지 볼 경우에는 WTI 가격 2019년과 같은 $65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만큼 실적 리뷰는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차전지 산업 고종호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2차전지 수요처 중에 TWS라는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TWS는 이제 무선 이어폰인데요. TWS 이제 시장 확대로 2차전지 수요가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시장조사 기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재미난 내용이 TWS 이제 보급률이 이제 10명 중 1명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이제 높은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TWS 이제 시장 규모가 2018년도에 이제 4,600만 대 정도 이제 시장이었는데 2020년 작년에 이제 3억대가 이제 넘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무선 이어폰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5억대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전력원이 이제 2차전지이기 때문에 TWS용 2차전지 시장도 이제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현재 이제 TWS 사용 시간은 평균 이제 5시간, 6시간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향후 이제 사용 시간 증가 요구는 이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차전지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요. TWS용 2차전지 시장은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이제 수혜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 2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일단 독일에 이제 바르타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TWS 시장에서 이제 40% 점유를 하고 있는 애플 에어팟의 2차전지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성장이 상당히 이제 가파른 상황입니다. 2020년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 전인데 2020년 매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을 했고요. 물론 이제 TWS 수요 대응을 위해서 설비 투자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신규 설비는 올해 1분기부터 이제 가동될 계획인 걸로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이제 관련 시장 성장의 중장기 수혜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TWS 2차전지 시장 진입은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은 230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 올해는 35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정도로 굉장히 작지만 시장이 이제 노출도가 계속 높아지는 업체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롯데케미칼하고 한솔케미칼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롯데케미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친환경 전략을 저희 발표를 했습니다. 2030 친환경 전략이고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자원 선순환을 위해서 2030년까지 5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조금 낮았지만 양호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좀 강세였고요. 재미있는 점은 해상 운임 비용이 좀 상승하면서 미국산 제품의 아시아 유입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1분기 현재도 지금 수요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상 공장은 12월 달 재가동을 하고 상업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분기 1,500억 정도 영업 실적 개선 요인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도 실적 발표 있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신규 소재의 그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QD, OLED 소재 하반기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크고요. 그래서 연간 실적 추정치도 올렸고 타겟 멀티플도 좀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온 상황이고요. 뭐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반도체나 그리고 프리커서, 2차 전지 바인더 쪽은 출하량이 계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분기는 이제 일회성 요인이 다 제거가 되고 다시 이제 계절적 성수기로 좀 들어가면서 또 신규 제품 출하도 좀 늘어나는 그 분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500억대로 좀 회복이 되고 연간 전체로도 지금 5년째 그 연간 영업이익 증가세가 좀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랑 포드 같이 발표해 주세요. 조성 위원입니다. 네, 한국 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TP를 45,000원으로 올리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 의견 홀드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요. 일단 수익성이 좋은 유럽하고 북미 지역에서의 교체형 타이어 판매 성장세가 양호했다라는 점이 좀 주된 이유고요. 그다음에 고인치 타이어 같은 믹스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 그 교체용 타이어랑 신차용 타이어가 한 7대3 정도를 차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신차 시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교체용 비중이 좀 더 올라왔던 부분들도 특히 4분기 펜탑 디맨드가 나오면서 수익성이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매출액을 7.1조 원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2013년 이후에 지금 매출액이 7조 원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략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ROE가 한 7% 정도, 현재 사업구조에서 달성할 수 있는 ROE가 한 7%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장 전략이나 아니면은 좀 주저하는 정책에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는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중에 포드, 지난주에 실적 발표된 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가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9.7%가 나왔었고요. 지금 4분기에 4.8%가 나와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픽업 트럭 F150 런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차 런칭 때문에 가이던스를 BEP 정도로 줬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판매가 양호했고요. 또 유럽의 경우도 비용 절감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냈고요. 지금 2025년까지 대규모 전동화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뭐 구글과의 커넥티드 비크 관련 장기 파트너십 발표 계약들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브라질 생산 중단 같은 구조조정 내용들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80억에서 90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이제 주요 모델인 브론코가 여름부터 판매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신차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약 한 10에서 20% 정도,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에 약 10억 불에서 한 20억 불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포드는 이제 그 SUV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전기차 중심으로 지금 믹스라든가 사업 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전반적으로 그 실적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NC소프트 안재민 위원.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 업종 탑픽이랑 목표 주가 140만 원 유지하고요.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내일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예약 가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초에 3월 정도로 출시를 예상을 했는데 예약 가입이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는 한 4월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요. 뭐 한 달 정도의 딜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어차피 그 관련해서 이제 출시 일정이 확정됐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M이 아니거든요. 2라는 이름은 완전한 신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리니지 M,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약간 PC 버전의 업그레이드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완전히 모바일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리니지 시리즈보다는 조금 덜 하드코어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20, 30대 층을 좀 겨냥했던 한 게임이라는 부분, 그리고 리니지 시리즈가 서양풍의 이 MMORPG라고 하면 블레이드 앤 소울은 동양풍의 MMORPG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리니지 M에서 2M 넘어갈 때도 걱정은 엄청나게 많이 하셨지만 카니발라이제이션 1도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거의 머지않은 시점에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이 또 나올 거고요. 리니지 2M 대만 일본 서비스도 지금 예약 가입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서 1분기에 모멘텀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올해 실적 성장 작년 못지않게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53% 정도 성장하는 1.26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워낙 좀 큰 편이긴 한데, 저희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조금 미스하긴 했지만, 실적이 중요한 시즌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신작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롯데칠성 조미진 위원. 네, 롯데칠성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의 목표 주가 15만 원 유지하기입니다. 금요일 잠정 실적 공시와 대표이사 간담회 진행했고요.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타격이 있었으나 비용 절감, 그리고 맥주에서 신제품 효과로 수익성은 반등했습니다. 2021년은 기저효과, 그리고 제품 라인업 확충, 그리고 신제품 출시, 채널 다각화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주류에서 3월부터 수제 맥주 가동이 시작되고, 음료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가 추가되기 때문에 두 부분 다 완연한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랑 해상운송산업 정현승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해상운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이 항상 비수기고 과거 5년 동안 운임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낙세 흐름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좀 특이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2월 5일 기준으로도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소폭 상승했고요. 특히 춘절 직후에 춘절 전인데도 올라가고 전인데도 불구하고 운임이 올라갔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운임이 상승세가 나타났던 요인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요. 물동량 호조와 항만 물류 적체나 공급 증가 한계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달에도 중국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 정도 증가했고요. 게다가 지금 공급 측면에서 지금 용선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선율이 일시적으로 3에서 5%까지 상승했다가 재차 4%까지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선박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쪽에서는 특이한 상황으로는 미국 롱비치랑 LA항은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 혼잡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이 전월달 30척에서 지금 41척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항만 물류 적체 현상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2월 달부터 해서 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운임의 약세를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컨테이너 기업들 주가 일부 조정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폭이 거의 미미하다라는 측면에서 해운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상반기 내내 계속 이러한 운임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풍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2월 5일날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을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8.2기가와트 규모고요. 2030년까지 48.5조 원을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거의 현재 알려져 있는 규모로서는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1단계 4.1기가와트 규모로 시작이 되고요. 3단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 발표 과정에서 한화건설과 두산중공업은 관련된 상세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한국전력이나 SK-E&S와 같은 발전사, CS윈드, 삼강MT 같은 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이했던 점들은 이번 대통령 담화문 과정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입지 발굴과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가 연결된다는 통합기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해상풍력 외에도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4년까지 해상풍력 비중을,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비중을 기존 3%에서 27.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확실한 좀 투자 의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계속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은행주 실적 관련해서 조보람 의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하나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 이렇게 4개의 은행 및 은행 지주사 실적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은행 실적의 트렌드를 다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성장의 동력은 개인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호대출, 주로 개인 쪽에 집중해서 성장이 있었고요. 마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빠졌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하락세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일에 발표했었던 KB금융만 님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은행들은 현재 계속 빠지는 양상을 보인 상황입니다. 배당 성향을 20%로 맞춰서 결의해서 발표한 은행의 경우는 하나금융밖에 없었고요. 그 전일에 발표한 KB금융도 20%, 나머지는 모두 미정 상태라고 경영진이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 콜 키 테이크어웨이를 저희가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 대한 전망은 경영진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고요. 이 충당금 적립 규모가 2020년, 즉 작년 대비 올해 특별히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나아질 것으로 보진 않고요. 비슷한 수준 유지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다 코로나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및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뭐 모두들 입모아 얘기하는 부분은 2021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서겠다라고는 하나, 현재의 이 코로나 상황과 거시적 환경을 감안했을 때 아직 내년 초 배당 지급액 증가를 벌써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대한 이 중립적인 저희의 뷰 유지하고요. 탑픽은 여전히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 역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차선호주로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질문 마쳤습니다.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질문인데요. 네. KB금융 지주하고 여타 은행들하고 NIM 차이가 왜 좀 발생했는지 하고요. 그리고 향후 NIM 방향은 좀 올해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펀딩 코스트, 즉 예금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임프루브먼트가 있어서 마진이 좋아진 케이스였고요. 나머지들은 이 자산의 리프라이싱, 즉 대출 이율이 계속 빠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마진이 빠졌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진 전망은 저희가 봤을 땐 좀 플래티시하게 가다가 하반기 정도에 조금 소폭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자산의 리프라이싱은 끝났고 이제 디퍼짓 쪽, 즉 펀딩 코스트 쪽에서 개선을 얼만큼 이뤄내느냐가 궁극적으로 2021년의 마진의 향방을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20년 대비 2021년이 가장 최저점이고요. 분기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가 님의 바닥이고 그 후로 차차 조금씩
기어 올라간다. 즉 계단 형식으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